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에다가 생선류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즈가 적은 생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많이 떨어지네요. 거의 아마 10도 이상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쌀쌀한 것 같아요. 이때 우리 환자분들 조심하셔야죠. 운동하러 나오실 때 단단히 준비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또 이럴 때 감기 잘 걸리거든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도 좀 더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항상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 보고, 또 저는 우리 환자하고 이렇게 진료하다가 환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메모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환자가 물어볼 때는 모든 환자들이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써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년 11월 10일 날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100번 기념관에서 11월 10일 날 일요일입니다. 그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면역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주파 있잖아요. 고주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고주파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이게 고주파뿐이 아니고 온열치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셀레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생각이고, 우리가 암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검사법들 있잖아요. 요즘에 첨단으로 하는 검사법들이 있어요. 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암을 앓고 난 후에 재발을 할 건지 아니면 전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요소가 있는 대한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제학술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연자들을 좀 모셨어요. 이번에는 독일하고 일본에서 모셨는데, 독일의 그 연자분들께서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통합의학, 그리고 이게 최신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와서 소개를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통합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대학하고 하는 치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잘 안 돼 있어서, 유럽은 그런 부분들이 통합하고 연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할 거고, 또 일본에서도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통합하고 서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첨단 치료, 일본에서 하고 있는 통합학적 첨단 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우리 그 참가비가 우리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10,000원에 하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비만 해도 한 3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책자도 한 10,000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좀 더 저렴하게 해서 10,000원 정도. 근데 이거 저는 공짜로 하고 싶은데, 공짜로 하면은 우리가 딱 그날 오셨을 때 좌석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공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취소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공짜보다는 적은 금액이나마 냈을 때 집중도가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공짜로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10,000원을 사전에 우리 그 소개하는欄이 있어요, 밑에. 여기에다가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그날 좋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은 우리 URL을 누르면 여기에 신청란이 뜨거든요. 이 신청란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 그래서 기타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기타를 누르시고 소속란에 문창식이라고 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항암하는 동안에 정말 먹기가 어려운 상태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콩을 중심으로 한 뭐 소이 아미노산이라는 거, 이걸 많이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실크 아미노산, 실크 그 누에고추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소이 아미노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발효한 소위 아미노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아미노산 제제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암세포가 글루타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글루타민은 또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장 점막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회복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암세포가 암 성장하는데 글루타민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음식에는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글루타민을 많이 안 넣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글루타민을 암세포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글루타민을 넣어준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 점막 손상을 막아서 장을 좋게 해가지고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글루타민도 조금 섭취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조제를 먹기에 앞서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좀 가공을 한다거나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가 먹기 좋게끔 조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꼭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될 때는 이런 보조제를 써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주사제를 이용을 해서 수액제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또 보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를 못하면은 수액제라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충분한 영양소 공급, 균형에 맞춰진 영양소 공급이 되어야 항암을 잘 견딜 수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고단백 식품은 콩이에요. 콩은 사실 육고기하고 비교를 해서 단백질이 100g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g 기준에 소고기는 21g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콩은 26g이에요.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은 콩이 가장 좋은데,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 들고 콩을 먹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콩을 먹으면 뭔가가 단백질이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고기를 먹으면 뭔가가 제대로 먹고, 아, 내가 좀 오늘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에 동물에만 있는 아미노산은 없거든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없어요. 사실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식물성에는 그런 기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암 환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이런 동물성에는 우리가 좋을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든지, 그 다음에 철분이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화지방산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동물을 통한 단백질 원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콩 종류도 우리가 요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두부라든지 된장, 청국장, 낫또, 그리고 요즘에는 콩을 가지고 고기 풍미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암할 때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 여러 가지 오심, 구토 증상도 있고, 구내염도 있고, 위장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사, 변비,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이제 잘 먹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잘 먹는 경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우리 항암 자체로 인해서 많은 정상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파괴가 많이 돼요. 암 세포를 죽이면은 같은 부작용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잘 먹을 때 일단은 단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단백질이냐, 우리가 이제 육류로 해서 이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사실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단백질 식물성으로만 먹으라 하면은 먹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식물성은 동물성에 비해서 좀 더 거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단백질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너무 많은 섭취는 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섭취하면 오히려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 사용하고서 남은 것은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에다가 생선류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즈가 적은 생선, 그래서 뭐 고등어나 꽁치나 뭐 조기 이런, 아니면은 또 우리 폐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섭취할 때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되게 이제 죽을 좀 쓴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좀 먹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정상세포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비타민, 미네랄이 또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특히 이제 비타민 B계통의 미네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때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네랄이 또 같이, 특히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이나 셀레늄도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으로는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오메가3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이제 뭐 들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깨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들깨를 먹을 때 이때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거친 게 많으면 항암 때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들깨를 짜든가 해서, 근데 오랫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며칠 사이에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들깨를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들깨보다는 아마씨를 좀 먹는 게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갈아가지고 먹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먹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막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때는 조금 환자가 먹지를 못하면 사실 칼로리도 충분하게 섭취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누룽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야채 수프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미음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항암을 할 때만큼은 너무 이렇게 뭐 탄수화물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런 시스템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먹기 좋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먹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식이섬유.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증상도 있겠지만 변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비 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때 항암할 때 변비 오면 좀 고약스러워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변을 정말 한 일주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변비가 오는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항암할 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지 않을 때야 식이섬유 좀 거칠고 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익힌 거,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진 거, 줄기가 뻣뻣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익혀 가지고 먹어서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포만감을 빨리 먼저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식사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간식을 먹고 이래 하면은 우리 사실은 과식이 돼요. 그래서 일찍 포만감은 일찍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줄이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거꾸로 식단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즉 먼저 어떤 그 야채라든지 샐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류를 먼저 먹고, 그래서 위 안에를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 메뉴, 우리가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 또 이렇게 채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 일단은 어때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죠. 우리 암 환자는 식이섬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식이섬유가 하루에 보통 우리 한 400g 정도의 야채에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한 10분의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0g. 그러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400g 먹으면 정말 이게 포만감은 엄청 오죠. 근데 사실 그거 다 먹기는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포만감을 오게끔 만들면 일단은 다른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만감을 많이 주게끔 하는 음식은 채소류라고 봐야죠. 채소류. 그리고 또 하나는 달지 않는 과일. 우리가 단 과일은 엄연한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로리를 많이 올리고 오히려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는 과일이나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 이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학교 때 보면은 이게 막대기하고 구슬 같은 거하고 해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모형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시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와 분자 사이를 하는 각도 문제거든요. 이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스 타입은 우리 몸에 별 특별하게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져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이 트랜스 타입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대개 보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이, 즉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오메가9 올리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트랜스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세포 구성하는데 경직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은 주지는 않지만 트랜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어떤 튀기거나 전을 지지거나 이럴 때 이 기름에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버터나 마가린, 수소 첨가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HO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3나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화점이 낮은 불포화지방산,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발화점이 낮으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되게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그 튀김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니까 튀김을 하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을 지지는데 올리브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보다도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암 환자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굶을 수는 없잖아요. 위를 수술했다 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위암 후에 오는 이게 식단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절제술을 한 경우거든요. 우리가 부분 절제술, 위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통 한 3개월이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전절제술을 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암 후에 식단 관리가 어려운 거는요, 위는 원래는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분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데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문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 안에 음식이 차잖아요. 그러고 나면 뒤에 두 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닫고 나서 이 안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십이장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우리 작은 창자에서 흡수를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를 수술하게 되면 밑에 유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꽉 양쪽을 쪼아가지고 소화할 때까지 좀 이 안에서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냥 바로 쭉 내려가 버려요. 특히 전절제술 같은 경우는 위가 없거든요. 인공으로 해서 작은 창자를 가지고 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작은 창자는 하고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도 밑에 지금 유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양을 여러 차례 먹게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3끼 먹을 양을 6끼로 나눠서 먹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환자분들이 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6끼를 먹어야 한다는 거 하면은 그냥 평소에 먹는 끼니를 6끼를 먹는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한 끼 먹는 것을 2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6끼를 먹지만 우리가 3끼 먹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나면은 어때요? 또 천천히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하고 누워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누워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그냥 싹 내려가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가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한 30분 누워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위 안에 조금이라도 저류가 돼요.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요. 그래서 이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게 다르고요. 우리가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이제 덤핑이라는 증상이 오거든요.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려가서 우리 혈당 농도가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을 어때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높아진 혈당을 세포 안에다 포도당을 밀어 넣고 낮춰요. 낮추는데 처음에 너무 혈당이 올라가서 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덤핑 증상이 있고, 그리고 혈당이 내려가고 나면은 혈중에 인슐린만 몽땅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혈당은 사라져버리고 인슐린만 남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제 저혈당으로 빠져버려요. 저혈당으로 빠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막 어지럽고 나중에는 쓰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절제하고 나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덤핑이 초기 덤핑 후에 오는 레이트 덤핑이라는데, 이런 덤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오래 간 사람들은 한 1년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조치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근데 되게 이제 운동을 나가는, 우리 암 환자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갔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무슨 일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또 특히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상당히 더 어렵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덤핑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그 어떤 거친 음식 있잖아요. 거친 음식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처음에는 피해야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죽밖에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난 후에 조금씩 익힌 음식으로 가서 조금 더 거친 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먹게끔 하고, 이런 과정들을 성질 급한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않고 먹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아이고 뭐 괜찮네, 그리고 룰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가다가 덤핑으로 한 번씩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 룰을 잘 좀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섭취할 때 위가 있었을 때하고 위가 없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양은 적지만 조금 어때요? 영양분이 충분한 것들을 좀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가능한 한 조금 더 늦게 마시는 게,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일단은 빨리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위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관리법이라는 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과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쌀밥 먹는 거하고 밀가루 음식 먹을 때는 되게 주의를 해요. 근데 과일을 먹을 때는 이건 과일은 암에 좋아 막 먹거든요. 근데 과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과당은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한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과일에는 우리가 좋다는 것은 되게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이걸 많이 먹으라는 개념이지, 안에 있는 과즙 속에 있는 과당을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하루에 사과 4분의 1쪽만 먹으라는데 어떤 분들 최소한 하루에 하나, 아니면 막 몇 끼니마다 하나씩, 사과 좋다에 몇 끼니마다 먹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저는 과일 별로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과는 반쪽, 귤도 하나, 그 다음에 포도도 몇 개, 참외 몇 조각. 근데 다 적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아놓으면 많죠. 그러니까 이 모아놨을 때 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항상 적게 먹으라니까 저는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이런 과일들은, 과즙이 많은 과일들은요, 대개 보면은 껍질에 유효 성분이 있지 과즙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과즙에 유효 성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사과 같은 경우 있죠. 사과 먹으면 안에 찌꺼기 같은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찌꺼기가 바로 펙틴이라는 아주 유익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과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이 이렇게 섬유소가 만져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껍질만 먹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펙틴을 어떻게 좀 먹을 수 없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즙을 짜면 돼요. 즙을 짜가지고 남아있는 걸리적거리는 섬유소, 이것은 우리가 펙틴이기 때문에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짜고 나서 밑으로 내려온 과즙은 다른 가족들 주고. 그래서 사과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가장 먹는 게 좋은데, 그렇게 먹으면은 번거롭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 되면 양을 줄이라는 거죠. 저는 사과는 항상 4분의 1쪽을 하루에 4분의 1쪽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당 과일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포도는 포도 씨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조절을 하는 데 있어 레스버라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런 성분이 레스버라트롤이거든요. 이 레스버라트롤은 사실은 껍질하고 씨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과즙은 말 그대로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니까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정말 당을 많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껍질, 근데 여기서 씨를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포도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껍질. 근데 이제 씨가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씨를 먹기 어려워서 꼭 레스피레이터리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VEGFR이라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레스피레이터리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저는 이제 기능식품을 이용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식품은 농축이거든요. 그게 가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과일들이 실제 달지만 크게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 과일들은 피하고, 그리고 단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즙은 빼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과일이 제일 좋은가? 달지 않는 과일이죠. 제일 권할 수 있는 게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키위나 비트. 근데 바나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나나는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의외로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사과나 이런 것만큼의 단 거는 기분 안 들잖아요. 근데 의외로 바나나가 당지수가 높습니다. 당지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도 단 과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 있죠. 베리, 뭐 체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리 종류에서 아주 단 것은 이제 딸기가 스트로베리잖아요. 그래서 딸기도 마찬가지로 이 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딸기는 먹을 때요, 우리가 그 재배를 할 때 농약 같은 걸 많이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과나 이런 게 면이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그냥 씻으면 잘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약을 제거하는 문제가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꼭 하고 드셔야 돼요. 뭐 밀가루를 한번 해서 농약을 흡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식초에 담근다든지, 뭔가가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딸기도 과즙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근데 그 외에 뭐 아로니아라든지 다양한 베리 종류 있잖아요. 베리 종류는 아주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단 과일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리고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은 빼고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당은 포도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질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핵산, 우리가 DNA나 RNA나 이걸 만드는 것을 이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가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 안 쓰더라도, 단백질을 씁니다. 대개 암세포는 지방을 잘 못 쓰거든요. 안 쓰더라도 이 포도당만 가지고도 우리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암세포에서 필요한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당도 우리가 얼마든지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도 조심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 피할 인공 첨가물 중에서 일단은 사실 설탕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설탕은 우리가 인공 조미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이게 설탕이 사탕수수에 추출을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사탕이 약간 갈색인 그런 흑설탕, 이걸 가공한 게 우리가 백설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흑설탕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백설탕이잖아요. 이 백설탕은 그 흑설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탕 외의 성분들을 다 배제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설탕이 건강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백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많이 바꿔버리는, 그래서 좋은 유익한 이런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장이 엉망이 되고,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탕을 가장 우선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아니면은 MS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정말 유해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허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떨 때냐면, 많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양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양. 특히 이렇게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계속 외식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입맛에 맞고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조미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량이다면 잦은 외식을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캔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참치캔, 뭐 꽁치, 뭐 고등어, 통조림, 진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인 게, 이거는 고기 종류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캔 안에 보관하는데 이게 그 니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니트로스 아민이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 돼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서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일단은 캔을 따고요. 그럼 우리 퍽 소리 나잖아요. 따면은 그때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니트로스 아민이 이게 따놓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말고, 특히 우리 요즘에 보면 저번에도 방송에 보니까 캔 따자마자 라면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따놓고 한 5분 정도 그냥 방치해뒀다가 날아갈 거 다 날아가고 난 후에 이걸 넣었을 때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숲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포숲이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 숲. 그래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양파라든지 뭐 토마토, 뭐 양배추 뭐 해서 쫙 들어가는 레시피들이 나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숲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선요법에서 오래됐죠. 뭐 1950년대.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이상의 히포숲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인정이 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해줄 때는 야채숲, 특히 이제 당근이라든지 야채를 좀 썰어 넣어서 만든 야채숲,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당근 샐러드 숲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즘에는 레시피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자들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또 마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마늘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양파를 좀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숲을 보면은 전복을 가지고 전복죽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복죽도 이렇게 고단백을 섭취하는 면에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해산물 중에서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해산물들은. 그래서 그런 해산물을 이용한 숲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그 수프가 칼로리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 거 하고 또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끼를 먹었을 때 숲만 가지고 충분한 영양분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숲만 먹거나 죽만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족분을 우리가 수액제를 가지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을 정상적으로 먹을 때야 우리가 어떤 수액을 가지고 보충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수프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먹는 거죠. 우리 몸이 밥에 적응할 수 있기 전, 먹기가 어려우니까 수프를 쓰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만 가지고 다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뭐 기능식품 보조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수액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분만 가지고는 다 영양소를 못 맞추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물을 빼버리고 나면 양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한 끼만 가지고도 적은데 세 끼를 똑같이 이걸로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아주 그 영양 결핍증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수프만 가지고 먹는 경우는 세 끼만 가지고는 안 돼요. 횟수를 더 늘려야 돼요. 보통 이제 6끼까지 늘려야죠. 그렇지만 또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가 우리 몸에 전체로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암 치료하는 동안 나 이것만 가지고 해결을 할 거야,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이게 거순요법이 1950년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1940년대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항암제도 없고 뭐 수술 방법도 요즘처럼 그렇게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안전하고 환자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검사도 충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검사가 없다 보니까 발견한 게 보면 되게 거의 말기에 가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거순요법이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와 같은 거였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식단을 가지고 조절을 하고, 그러면 거순요법이 무슨 효과를 냈느냐?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항산화제 공급을 많이 했어요. 이 야채나 이런 토마토나 이런 채소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칼라가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도 몰랐을 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변이된 유전자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유전자 조절해주는 효과, 항암 효과를 봤을 거고, 그리고 채소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항산화제 역할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암 환자들이 영양이 떨어지는데 에너지, 특히 세포질 대사보다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비타민 B라든지, 그 다음에 항산화제 비타민 C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이 암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졌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것보다도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워낙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항암제도 나왔지, 뭐 방사선, 수술법, 그 다음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진단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순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 그만큼 현재 와가지고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거순요법이 그 당시에는 치료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다른 치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따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녹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에 13번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을 하루에 3-4번씩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거순요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줄어든 거고, 그리고 거순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거순요법에서 필요했던 법을 우리가 다 버리진 않고 우리가 참고를 하고 또 약간의 변형을 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은 하고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예전에 했던 만큼의 역할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별로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거순요법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치료법으로 주류에 어떻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류를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 와가지고 거선요법은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를 보자면은 사실은 그래요. 뭐 모든 의사들이 그런지 모르겠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거선요법이 일종의 예방 차원이다. 저는 이제 그리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거선요법이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때는 무슨 뭐 암도 안 걸렸는데 약을 쓸 거예요, 수술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암은 이 암에 한번 걸린 사람들이, 이완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재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발전이가 안 되도록 처음에 암을 수술했어요, 항암됐어요, 방사했어요. 그러고 나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때요? 암 치료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앞으로 재발할지 전이가 될지 모르잖아요. 암은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즉 특히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예방이에요. 이것도 재발 전이가 되지 않는 것도 예방이거든요. 암은 특수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 중에 거선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선요법이 하나의 치료법이다. 다른 거 수술하는 별 필요도, 자연치유 원하신 분들이 되게 거선요법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법이다. 그거는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고, 또 내 몸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어떤 치료 목적으로서가 아주 비중을 높인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치료는 다른 부분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선요법에 치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1950년대 때 했던 그 비중만큼은 아니고, 오히려 더 치료 개념은 좀 많이 미약해졌고, 예방적인 개념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선요법은 우리가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초다. 기초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몸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몸에 암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거선요법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좋지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선요법은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이제 임상에서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봐요. 뭐랄까,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법, 책 찾고 막 인터넷 보고 막 이런 부분에서 하시다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자연치유 문제인데, 자연치유를 하는 게 좋다. 자연치유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게 보면 이제 거선요법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특히 이제 커피 관장, 녹즙,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꼭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 거선요법에다가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요, 우리 환자분들 먹는 것을 제가 한 번씩 적어보라 해요.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는가, 일반인들보다 몇 배를 더 먹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부분이 좋고, 근데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칼로리 많아져요. 우리 항산화제가 너무 많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 거선요법에서는 하루에 13번이나 먹으라 했는데 난 5번밖에 못 먹는다. 그럼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옆에 다른 것을 막 보충을 하고, 또 기능식품 같이 보충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연치유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모아놓으면은 오히려 더 몸 관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해서 하면은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동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 꼭 말하는 게, 적은 게 아니란 말을 해요. 적은 게 모아지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나 요거 조금밖에 안 해요. 이거 조금밖에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요거 모아놨습니다. 요거 모아놨습니다. 요거 오늘 하루 중에 요걸 다 했네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많네요. 이제 그때 그렇거든요.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적은 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식이에요.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내 몸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전부 다 내 몸에서 간하고 신장에서 해독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버려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몽땅 먹었잖아요. 내 몸에서 다 몸 안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억제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오버가 되면 다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열심히 먹고 내가 주었던 게 암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해독하는 데 쓴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은 게 좋습니다. 오늘 또 댓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뭐 항암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혈소판은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사실 우리 항암하게 되면,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 쓰면 백혈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치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을 어떻게 올리는가? 혈소판이 우리가 보통 이제 10만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지혈 문제입니다. 그런데 5만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자연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짝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출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면 항암을 중단합니다. 우리 항암을 이렇게 이제 하는 동안 보통 이제 3주 간격으로 한다 했을 때, 쉬는 동안에 혈소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음식으로 올리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안 되면은 뭐 수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환자분들이 하는 것은 음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혈소판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음식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호박 같은 경우, 밀사, 우리 씨앗 종류 있잖아요. 씨앗 종류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도 혈소판을 올릴 수 있고,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도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파파야라든지 이런 과일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제 음식 중에서 만약에 내가 혈소판이 떨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겠고, 근데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어때요? 수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항암을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혈소판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다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서 백혈구 올리는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항암 날짜를 조금 늦추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혈소판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미리 조금씩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백혈구 올리는 음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미리 조금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한다면 항암을 제 시간에 이렇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댓글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방암 3기고 항암 8차 하셨고, 그 다음에 수술 방사선 20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당근, 사과, 양배추, 레몬 조금, 비트, 케일, 바나나, 삶은 서리대 콩을 아침에 믹서기에 갈아서 400g, 아마 400cc를 말하는 것 같아요. 400cc를 먹고, 월요일부터 요가 주 2회, 라인 댄스 3회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3시간씩 2회 정도 임도길 천천히 동영상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줄여야 할지 더 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항암하고 부은 거랑 살찐 것을 10kg 정도 다이어트 했습니다. 현재 아리미덱스 정과 그 다음에 디카맥스 처방 받고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메가3, 비타민C 1000mg, MSM 1000mg, 밥은 점심 저녁 2끼 소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BMR이라고 되는데 아마 BRM270을 말하는 것 같아요. BRM270 추가로 먹어야 할까요? 아주 길게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써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좀 짚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아침에 이게 야채 그 믹스를 갈아 가지고 주스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400cc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 머그컵으로 조그만 머그컵이 200cc고 큰 컵이 250cc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침마다 주스를 먹고 있는데 250cc 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환자분은 내가 이제 암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걸 참고라도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cc 뭐 아침에 먹고 아니면 점심 때나 그 후에 또 200cc를 먹고 이러면 먹기가 좀 더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 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다 먹는 건 이렇게 다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도 좀 부담이 가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요가를 주 2회를 하고 라인 댄스를 3회 하고 또 주 2회 정도 임도길을 걷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3시간 2회 정도. 사실 운동은요, 적절하게 적당한 시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이게 과잉이 되면 운동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무조건 좋다면 우리 운동선수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동이라는 게 운동선수들은 되게 어때요?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강도가 세죠. 그리고 극단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암 환자가 3시간 동안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기보다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운동에 아주 그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막 몇 시간이고 또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에 하고 그래가지고 뭐 만보기를 해가지고 2만보 3만보를 걷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10,000보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000보. 10,000보 같으면은요, 우리 암 환자들이 걷는 거리로 따지면 한 6km 됩니다. 6km 정도면 하루에 충분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걷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근육을 또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중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근력 운동, 좀 강도를 높이는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무리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근골격계 손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중에서는 가장 무리가 안 되게 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그런 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10kg 정도 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세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암 환자들이 내가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서 비만이어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막 살을 빼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살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조를 하는 이야기를 다이어트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강제로 빼는 거거든요. 이 강제로 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빼게 되면 어디에선가 내 몸에서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살을 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달리 말하면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는 지방을 줄일 수는 있죠. 근데 근육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져버리게 되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놀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그날 음식을 사실 암세포하고 가장 많이 나눠 먹는 게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적으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요. 근육이 많으면 암세포가 가져갈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도 빼버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체중을 줄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막 무리하게 빠져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걸리기 전에 내가 체중이 몇 킬로였는데 암 걸리고 난 후에 몇 킬로가 줄었다.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기 전에 체중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체중이 내 생리적 반응으로 해서 내가 먹고 있는
아주 나한테 적절하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 체중을 다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막 빠진다 그러면 암이 악화될 경우에 빠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같으면 체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체중이 적게 나간다 해갖고 막 많이 먹는 분들 계세요. 내가 체중 올리기 위해서 고기도 먹었다 뭐도 먹었다 뭐 하루에 뭐 3끼가 아니고 4끼 5끼를 먹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살을 찌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살을 의도적으로 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오메가3, 비타민C, MSM 이걸 먹고 계신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점심, 저녁 2끼 소식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식사는요,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적게 먹거나 다른 아주 가벼운 정도로 해서 먹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먹는 방법보다는 아침, 점심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 암을 비롯해서 어떤 대사질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먹는 사람이 더 잘 생긴다고 그래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혈압이나 대사성 질환 온 사람들이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아침은 굶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침,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BRM270을 추가로 먹어야 될까요? BRM270 효과는요, 다른 것보다도 유전자 조절입니다. 유전자. 우리 이제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평소 때는 예를 들어서 세포를 하나만 만들으라고 신호를 주는데 암세포가 되면 이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하나가 필요한데 10개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암이에요. 하나만 필요한데 10개를 만들기가 그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변이된 유전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되는 유전자를 끄는데 이 원래 BRM270이 그럴 목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드셔도 크게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능한 한 그냥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 환자들이 임상에서 실제 경험하면서 의문점이 들고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한 것을 알려주시면은 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하기는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운동도 이제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을에 나오는 제철 음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암 치료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잘 치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